애기 못 낳는다고 무시하던 남편 결국 젊은 여자와 바람나버렸다. 하지만 그녀에겐 이것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오래된 오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 사는 이야기들. 어디선가 실제로 있었을 법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젊은 바람녀 때문에 본처를 버린 남편. 그 본처에 숨겨진 이것까지는 몰랐다고 하는데요. 바람녀 때문에 인생 망한 남편의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예요? 아, 귀찮게. 알아서 먹어. 네. 정임의 하루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현관까지 배웅하며 넥타이를 고쳐주는 일. 그것이 40년 동안 반복된 그녀의 일상이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어왔다. 하지만 정임의 집은 늘 어두웠다. 커튼을 열어도 창문을 닫아도 이 집은 왠지 모르게 빛을 머금지 못하는 공간 같았다. 마치 그녀 자신처럼. 정임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아침 드라마에서는 누군가의 사랑이 시작되고 누군가의 인생이 반전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건 먼 나라 이야기였다. 그녀의 인생에는 반전도 드라마도 없었다. 그저 매일이 어제와 같고 내일 역시 오늘과 같을 뿐이었다. 남편 도연은 중견 건설사의 대표였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결혼 초 그는 작은 건축사무소의 말단 직원이었다. 밤낮 없이 현장을 뛰어다니던 그를 정임은 묵묵히 뒷받침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돈으로 그의 사업 미천을 대주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쏟아지는 구박을 혼자 견뎌냈다. 그가 회사를 키우는 동안 정임은 그림자처럼 뒤에서 모든 것을 감당했다. 그리고 이제 도연의 회사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규모가 되었다. 고급 아파트, 상업시설, 리조트까지. 그의 이름은 신문에 실렸고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라 불렀다. 하지만 그 성공의 뒤편에 정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어쩌면 도현조차 잊어버렸을지도 몰랐다. 정임은 거울 앞에 섰다.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손등에는 주름이 자글자글 새겨져 있었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게 되었다. 화장을 하지 않았고 옷을 고르지 않았고 거울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남편은 그녀를 보지 않았고 세상은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다. 나는 그림자여도 괜찮아. 정임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곤 했다. 남편이 빛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자신은 뒤에서 조용히 사라져도 괜찮다고.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헌신이라고, 사랑이라고 믿었다. 거실 선반 위에는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낡은 액자 속에서 젊은 날의 정임이 웃고 있었다. 그때는 눈빛이 살아있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의 정임은 그 눈빛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오후가 되자 정임은 마트에 갔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그가 즐기는 와인을 냉장고에서 꺼내 식탁에 준비해 두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 평소라면 남편이 집에 도착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7시가 되어도 8시가 되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다. 정임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회식이라는 핑계로, 미팅이라는 이유로 도연은 자주 집에 늦게 들어왔다. 정임은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정임은 반갑게 일어섰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그는 정임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곧장 안방으로 향했다. 정임은 그의 뒤를 따라갔다. 여보, 저녁 드세요. 제가 갈비찜 만들어놨어요. 배불러. 치워.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다. 속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참아냈다. 그럼 과일이라도 드릴까요? 됐어. 그냥 내버려둬. 정임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식탁 위에 갈비 김이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 앉아 저녁을 먹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입에 넣고 삼키는 행위만 반복될 뿐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정임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정리를 끝내고 남편이 입을 옷을 다려두었다. 모든 게 익숙한 루틴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한 공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배은망덕한 것만 같았다. 남편은 그녀에게 지붕을 주었고 안정을 주었고 이름을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정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는 남편이 누워 있었지만 그는 그녀를 향해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가 그녀를 마주보고 잔 적이 없는 게. 정임은 눈을 감았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고 모레도 어제와 다를 게 없을 것이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왔듯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내일이 그녀의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저녁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정임은 저녁 준비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어제처럼 늦는 건가 싶어 한숨을 내쉬던 찰나 현관문이 열렸다. 정임은 반사적으로 일어섰다. 그런데 이상했다. 남편의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었다.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정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어머, 여기가 사장님 댁이에요? 진짜 넓네요. 정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여자는 화려한 메이크업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남편의 팔에 매달려 깔깔대고 있었다. 도연은 취한 듯 비틀거리며 웃고 있었다. 여보?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도연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여자를 소파에 앉히며 능숙하게 웃었다. 미란아, 좀 쉬어. 물 가져다 줄게. 정임은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것도 자신이 있는 집에.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도현은 그제야 정임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 너 있었어? 정임은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있었어? 라니.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남편은 그녀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 옆에는 미란이라 불린 여자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다. 설명? 뭘 설명해? 보면 모르나. 무슨 소리예요? 도연은 정임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사랑도 존중도 심지어 인간적인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윤정임, 우리 이혼하자.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정임은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말을 되씹었다. 이혼.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귀먹었어? 도현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다. 서류는 바닥에 흩어졌고 정임은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서명만 해. 복잡하게 굴지 말고. 정임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끝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위자료 항목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재산 분할 역시 포기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여보, 이건 너무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넌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정임은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정임에게 다가왔다. 40년 동안 뭐 한 게 있어?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그게 다잖아. 나한텐 아무 도움도 안 됐어. 제가 당신 사업 도왔잖아요.
친정 돈으로. 그거? 그딴 푼돈으로 뭘 했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내 능력이야. 내가 아니라고.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비웃듯 쳐다보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난 이제 내가 지겨워. 늙어 빠진 얼굴 보기도 싫고 축 처진 몸 보기도 싫어. 넌 이제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정임은 말문이 막혔다. 귀를 의심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용히 서명하고 나가줘. 위자료 같은 거 바라지 말고. 정임은 고개를 들어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았다. 미라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정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무심했다. 저 여자 때문인 거예요? 도연은 피식 웃었다. 미란이? 그래. 미란이는 젊고 예쁘고 나랑 어울려. 너랑은 비교도 안 돼. 정임은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욕감인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우리 40년을. 40년? 그게 뭐 대수야. 그냥 습관이었어. 이제 그 습관 끊으려고. 도현은 정임의 어깨를 밀쳤다. 정임은 휘청거렸다. 당장 나가. 오늘 밤 안으로. 뭐라고요? 이 집은 내 거야. 넌 여기 있을 자격 없어. 짐 싸서 나가.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꿈이 아닐까? 악몽이 아닐까? 하지만 남편의 차가운 눈빛은 현실이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요. 시끄러워. 도현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곤 정임의 팔을 잡아 현관 쪽으로 끌고 갔다. 정임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다. 여보, 여보. 도현은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밖은 겨울 한파가 몰아치는 밤이었다.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나가. 정임은 그대로 밖으로 밀려났다. 몸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쓰러졌다. 도현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다신 돌아오지 마. 쾅. 현관문이 닫혔다. 정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겨울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여보, 제발, 문 좀 열어줘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과 여자의 웃음소리만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정임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4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림자도 존재도 아니었다. 그저 버려진 쓰레기 같았다. 복도 끝에서 이웃 주민 하나가 지나가다 정임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다.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불쾌한 것을 본 듯 빠르게 지나갔다. 정임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세상은 그녀를 외면했다. 밤은 점점 깊어졌고 복도는 더욱 차가워졌다. 정임은 무릎을 껴안고 벽에 기댄 채 몸을 웅크렸다. 눈발은 창문 너머로 계속 내리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정임은 감각이 무뎌지는 걸 느꼈다. 손가락 끝이 저리고 발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움직일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중년 여자 둘이 나왔다. 그들은 정임을 보더니 수군거렸다. 어머, 저기 봐. 윤정임 아니야? 맞네. 왜 저렇게 앉아있어? 쫓겨난 거 아니겠어? 남편이 젊은 여자 데려왔다던데. 어머,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그럴 만도 하지. 저 나이에 뭐 할 수 있겠어. 두 여자는 킥킥대며 지나갔다. 정임은 고개를 숙였다. 수치심이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화낼 기력조차 없었다.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였다. 그는 정임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쯧쯧. 불쌍하게. 그 말 한마디가 정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불쌍하다.
그래, 그녀는 불쌍한 존재였다. 아무것도 아닌 버림받은 여자. 정임은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다. 사람들의 조롱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정임은 안으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 부은 눈, 창백한 얼굴. 그녀는 자신이 낯설었다. 이게 정말 나인가? 40년을 살아온 내가 이런 모습인가? 1층에 도착했다. 정임은 건물 밖으로 나갔다.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코트도 없이 맨몸으로 거리를 걸었다. 갈 곳이 없었다. 친구도 가족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친정은 진작에 정리되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오빠는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다. 결혼 후 정임은 모든 인간관계를 남편 중심으로 재편했다. 남편의 사람들과 어울렸고 남편의 세계 속에서만 살았다. 그 결과 지금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정임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눈이 옷에 쌓였다. 추웠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추위는 무감각했다. 핸드폰을 꺼내 보았다. 배터리는 겨우 20% 남아 있었다.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남편 회사 사람들, 남편의 지인들. 그게 전부였다. 정임 자신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다. 40년 동안 뭘 한 걸까?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남편만을 위해 살았던 세월. 그 대가가 이것인가? 이 여자는 끝났다. 어디선가 들린 목소리였다. 아니, 정임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목소리였다. 세상이 그녀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 정임은 눈을 감았다. 이대로 여기서 얼어 죽는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아니다. 아직 죽을 수 없다. 그녀는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걸었다. 어디론가 가야 했다. 일단 따뜻한 곳, 잠잘 곳이 필요했다. 찜질방이 보였다. 정임은 그곳으로 들어갔다. 카운터 직원이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정임은 신경 쓰지 않았다.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찜질복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찜질복 속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다. 하지만 적어도 따뜻했다. 정임은 수면실로 갔다. 빈자리를 찾아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막막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40년 동안 가정주부로만 살아온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 낯설었다. 옆자리에서 누군가 코를 골고 있었다. 정임은 눈을 감았다. 잠들고 싶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찜질방 바닥에 누워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젊은 여자와 함께였고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눈을 떴다. 몸은 뻐근했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일어나야 했다.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그녀는 여전히 초라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다. 적어도 살아있었다. 정임은 찜질방을 나왔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거리는 평온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정임에게는 그 평온함이 낯설었다. 그녀는 걸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걸었다. 발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정임은 어느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멈춰섰다. 그곳은 친정아버지가 남긴 건물이었다. 오래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그녀에게 물려준 유산이었다. 하지만 정임은 그 건물을 신경 쓰지 않았다. 남편이 관리할 거라고 남편이 알아서 할 거라고 믿고 방치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건물은 낡고 쓸쓸해 보였다. 정임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은 비어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래된 냄새가 났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다. 그곳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다. 역시 비어 있었다. 구석에 낡은 금고가 보였다. 정임은 그것을 기억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금고였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랐다. 정임은 금고 앞에 앉았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아버지의 생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찰칵. 금고가 열렸다. 정임은 숨을 멈췄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하나씩 꺼내 확인했다. 토지 등기부등본, 채권 증서, 현금 예치 증서, 그리고 아버지의 손편지. 정임아, 이건 내가 힘들 때를 대비해 남겨두는 거다. 절대 남편에게 말하지 마라. 이건 오직 내 것이다. 정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그녀가 이런 순간을 맞을 거라는 걸. 서류를 정리하며 확인해 보니 토지와 채권, 현금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다. 정임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에게 이런 유산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 정임은 금고를 닫고 일어섰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다. 하지만 이제 그 도시가 조금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금고 속 서류들을 펼쳐놓고 정임은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먼지가 쌓인 종이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글자들은 오래되어 바랬지만 내용만큼은 선명했다. 첫 번째 서류는 토지 등기부등본이었다. 서울 외곽 지역의 땅 3,000평. 정임은 그 땅을 기억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갔던 곳이었다. 당시엔 허허벌판이었지만 지금은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이었다. 부동산 가치가 급등한 곳이었다. 두 번째는 채권 증서였다. 국채와 회사채가 섞여 있었다. 만기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다. 정임은 숨이 막혔다. 이 모든 게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세 번째는 현금 예치 증서였다. 은행 금고에 보관된 현금. 정임은 손으로 액수를 다시 확인했다. 억 단위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는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다. 정임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다. 아버지가 미리 말해두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내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야. 이 유산은 오직 너만을 위한 거다. 절대 남편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다.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란다. 정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감사였다.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그리고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제 할 일이 명확했다. 이 유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활용해야 했다. 정임은 건물을 나와 가장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간판이 낡았지만 오래된 곳일수록 신뢰가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정임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였다. 이 서류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명의가 맞는지 그리고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요. 법무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하나씩 살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이건 상당한 자산이네요. 토지는 현재 개발 예정 지역이고 채권도 우량 채권입니다. 현금 예치 증서도 유효하고요.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법무사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리곤 고개를 들어 정임을 보았다. 토지만 해도 시세가 평당 1,000만 원은 넘습니다. 3,000평이면 최소 300억 원 이상이고요. 채권과 현금을 합치면 400억 원은 좋게 넘을 겁니다.
정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400억. 그 금액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다. 정말인가요? 네. 서류상으로는 확실합니다. 다만 등기 이전이나 세금 문제는 따로 처리해야 하고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법무사에게 절차를 문의했고 필요한 서류 작업을 의뢰했다. 법무사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사무실을 나와 정임은 거리를 걸었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에게는 힘이 생겼다. 경제적인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정임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누군가는 혼자 걷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부동산 시세, 투자 방법, 법률 상담. 그녀는 하나씩 공부하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집안일만 했던 그녀였지만 배우는 건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집중할수록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오후가 되자 정임은 은행으로 향했다. 현금 예치 증서를 들고 창구에 섰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금고실로 안내했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정임은 그것을 확인하고 계좌 이체를 요청했다. 직원은 절차를 진행했고 정임은 새로 만든 계좌로 돈을 옮겼다. 통장을 받아들고 정임은 잔액을 확인했다. 수십억 원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녁이 되어 정임은 다시 상가 건물로 돌아왔다. 2층 사무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지를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오래된 책상과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다. 밤이 깊어질 때쯤 사무실은 조금 나아 보였다. 정임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첫째, 법적 절차 완료. 둘째, 자산관리 체계 구축. 셋째, 투자 방향 설정. 넷째, 새로운 신분 준비. 정임은 펜을 멈추고 생각했다. 새로운 신분. 그래, 이제 윤정임이라는 이름은 필요 없었다. 그 이름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세상에 조롱당한 여자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이름을 생각했다. 그리고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다. 한설. 눈처럼 차갑고 눈처럼 깨끗한.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정임은 노트에 한설이라는 이름을 여러 번 적었다. 이제 윤정임은 죽었다. 그리고 한설이 태어났다. 정임은 노트를 덮고 일어섰다. 창문을 닫고 불을 껐다. 그리곤 건물을 나와 숙소로 향했다. 길을 걸으며 그녀는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과거의 자신은 묻어두고 새로운 자신으로 살아가겠다고. 한설로서의 첫걸음. 그것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이튿날 아침 정임은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섰다. 어제와 같은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눈빛이 조금 더 또렷해진 것 같았다.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평소 입던 수수한 옷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선택을 했다. 깔끔한 검은색 재킷과 바지. 단정하지만 강인해 보이는 차림이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정돈했다.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다. 정임은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첫 번째 목적지는 구청이었다. 개명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구청에 도착해 민원실로 갔다. 직원에게 개명 신청서를 요청했다. 직원은 서류를 건네며 물었다. 개명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정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곤 차분하게 대답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절차를 안내했다. 정임은 서류를 작성했다. 윤정임이라는 이름 옆에 한설이라는 새 이름을 적었다.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다. 절차는 몇 주 정도 걸린다고 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고 구청을 나섰다. 다음 목적지는 은행이었다.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은행 VIP 창구에 앉아 정임은 직원과 상담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산 규모를 밝혔고 직원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고객님, 자산관리 전담팀을 배정해드리겠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도 도와드리고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법률 자문과 세무 자문은 필요합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했다. 알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정임은 명함을 받아 챙겼다. 그리곤 계좌 개설을 완료하고 은행을 나섰다. 오후에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했다. 변호사와 마주 앉아 정임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도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다.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 합의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포기였습니다. 변호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건 불공정한 조건입니다. 40년 혼인 관계라면 당연히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시죠? 정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제게는 제 자산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상대방의 재산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혼은 제 조건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혼 사유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증인 진술 등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와 정임은 다시 거리를 걸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녀는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노트를 펼치고 계획을 정리했다. 이혼 소송 준비, 증거 확보, 자산 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확립. 정임은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남편의 회사 건물이 보였다. 높고 화려한 건물.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이제 당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 그녀의 다짐이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겠다는. 저녁이 되어 정임은 숙소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다. 하지만 보람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다. 서류에 서명 안 하면 법적으로 처리한다. 정임은 문자를 읽고 피식 웃었다. 법적으로 처리? 좋다. 그럼 법대로 하자.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정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곤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윤정임이라는 이름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 자리를 한설이라는 이름이 채워가고 있었다. 정임은 중얼거렸다. 안녕, 윤정임. 그리고 안녕, 한설. 그 순간 그녀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과거를 벗어던지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 다음 날부터 정임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남편과 내연녀의 동선을 파악했다. 사진과 영상 증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동시에 그녀는 투자 공부를 시작했다. 부동산, 주식, 채권. 하나씩 익혀갔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전문가와 상담했다. 몇 주가 지나고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개명이 승인되었다는 통보였다. 정임은 구청을 방문해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카드에 적힌 이름은 한설이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곤 지갑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제 윤정임은 법적으로도 사라졌다. 한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설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설은 상가 건물 2층 사무실을 본격적으로 정비했다.
오래된 가구를 교체하고 인터넷을 설치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들였다. 작지만 효율적인 공간이 만들어졌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다. 부동산 시세표, 기업 재무제표, 법률 자문 메모. 한설은 매일 이 자료들을 들여다보며 계획을 다듬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전 남편 도현의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압박하는 방식이었다. 한설은 먼저 도현 회사의 구조를 파악했다. 주요 거래처, 자금줄, 협력업체, 인맥관계.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사설 조사업체를 고용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며칠 후 한설은 투자사 설립을 준비했다. 법인 등록을 마치고 회사명은 설원 인베스트먼트로 정했다. 대표는 한설 본인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앞세웠다. 한설은 최대 주주로만 이름을 올렸고 실제 운영은 그림자처럼 뒤에서 조종했다. 설원 인베스트먼트는 곧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겟은 도현 회사의 주요 거래처였다. 한설은 그 거래처의 주식을 조용히 매입했다.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뒤 이사회에 압력을 넣었다. 도현 건설과의 거래 조건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수익성이 낮습니다. 거래처 이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갑자기 나타난 주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도현 건설과의 계약 조건이 재협상되었고 도현 회사는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를 감당해야 했다. 두 번째 타겟은 도현 회사의 자금줄이었다. 한설은 주거래 은행의 대주주들을 조사했다. 그중 일부와 접촉해 투자 제안을 했다. 은행 내부에서 도현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가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도현 건설의 재무 구조가 불안정합니다.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은행은 대출 조건을 강화했다. 도현 회사는 갑작스러운 자금난에 직면했다. 세 번째는 인맥 차단이었다. 한설은 도현이 의지하던 주요 인사들을 파악했다. 그들 중 일부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한설은 그들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투자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업 자금을 지원하거나 때로는 단순히 호의를 베풀었다. 그들은 한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다만 설원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자신들을 도와주고 있다고만 인식했다. 그 결과 도현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줄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다른 곳에 빚을 지고 있었고 도현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었다. 한설은 모든 과정을 사무실에서 지켜보았다. 컴퓨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이 떠올랐다. 주가, 신용등급, 거래 내역. 한설은 그것들을 분석하며 다음 수를 계획했다. 한편 도현은 회사에서 점점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갑자기 거래처가 까다로워졌고 은행은 대출을 꺼렸고 인맥들은 연락을 피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할 수 없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현은 회의실에서 고함을 쳤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장님,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시장 상황? 다른 회사들은 멀쩡한데 우리만 이 모양이잖아. 도현은 책상을 내리쳤다.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그 시각 한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도현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발밑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한설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도현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를 타겟으로 삼았다. 건설 중인 대형 상업시설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도현 회사의 생명줄이었다. 성공하면 회사가 살아나고 실패하면 파산이었다. 한설은 그 프로젝트의 하청 업체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중 몇몇과 접촉했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계약을 재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하청 업체들은 망설였다. 하지만 한설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결국 몇몇 업체가 도현 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회사로 옮겼다. 프로젝트는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공사가 지연되었고 비용은 증가했다. 도현은 다급해졌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청 업체들을 다시 불러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업체들은 새로운 계약에 만족하고 있었고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한설은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았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냉정하게, 계산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움직였다. 몇 달이 지나자 도현 회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주가는 떨어졌고 신용등급은 하락했고 내부 사기는 바닥을 쳤다. 직원들은 퇴사를 고민했고 임원들은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도현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다.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회사는 순조로웠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 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하지만 도현은 알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손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버린 아내라는 사실을. 한설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도현 회사 건물이 저 멀리 보였다. 예전엔 저 건물이 크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저 무너질 성처럼 보였다. 한설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도현의 하루는 이제 악몽의 연속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쌓여있는 독촉 전화, 오후엔 회의에서 쏟아지는 비난, 저녁엔 술로 하루를 마감하는 일상. 회사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고 그는 속수무책이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연체된 대출, 지연된 공사, 파기된 계약서. 도현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장님, 이번 달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도현은 눈을 감았다.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 회사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일단 대출을 더 받아봐.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도현은 책상을 쳤다. 하지만 분노조차 소용없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 시각 집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있었다. 내 연녀 미라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명품 쇼핑몰 앱을 열어놓고 이것저것 담고 있었다. 오빠, 이거 사줘. 이번 시즌 신상이래. 도현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지친 표정을 지었다. 미라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왜? 오빠 돈 많잖아. 돈이 어디 있어? 회사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미라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망해간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너는 뭐가 어떻게 되는데? 도현은 화를 냈다. 하지만 미라는 겁먹지 않았다. 오히려 냉소적으로 웃었다. 나 여기 사랑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오빠 돈 때문에 온 거잖아. 돈 없으면 난 여기 있을 이유 없어. 도현은 말문이 막혔다. 미란의 솔직함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너 진짜 그런 거였어? 당연하지. 설마 오빠가 젊고 멋있어서 온 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 미라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나 친구 만나고 올게. 카드 줘. 카드는 무슨? 지금 한도 다 찼어. 그럼 현금. 도현은 지갑을 뒤졌지만 지갑에 몇 장의 만원권밖에 없었다. 미라는 그것을 보고 혀를 찼다. 진짜 초라하네. 미라는 그대로 집을 나갔다. 도현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회사도 관계도 자존심도. 한편 한설은 최종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도현 회사의 주식을 소량씩 매입하기 시작했다. 주가가 폭락한 상태였기에 싼 값에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몇 주 후 한설은 도현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 설원 인베스트먼트 명의로만 주식을 보유했다.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도현은 긴장한 얼굴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설원 인베스트먼트의 대리인들이었다. 도현 건설의 경영 상태가 심각합니다. 구조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대리인이 차갑게 말했다.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구조 조정? 그게 무슨 소리요? 회사를 정리하겠습니다. 자산 매각, 부채 청산, 그리고 경영진 교체. 도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내 회사요.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저희가 최대 주주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도현은 할 말을 잃었다. 최대 주주. 언제 그렇게 되었단 말인가? 대체 당신들이 누구요? 대리인은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다. 설원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더 자세한 건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죠.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도현은 멍한 얼굴로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라는 없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오빠, 나 이제 못 있겠어. 돈도 없는 남자랑 뭐하러 있어. 잘 살아. 마이너스 미란. 도현은 쪽지를 구겨 던졌다. 하지만 분노보다 허탈함이 컸다. 결국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다. 사랑도 관계도 모든 게 허상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술을 따랐다. 한 잔, 두 잔 계속해서 마셨다. 취기가 올라오자 정신이 흐릿해졌다. 문득 예전 아내 정임이 떠올랐다. 그녀는 돈이 없을 때도 옆에 있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묵묵히 지지해 주었다. 하지만 도현은 그녀를 버렸다. 젊고 화려한 여자를 택했다. 내가 바보였나? 도현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되돌릴 수 없었다. 다음 날 경찰이 회사로 찾아왔다. 미란이 도현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도현은 충격을 받았다. 횡령? 미란이? 네. 회사 법인 카드로 수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도현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라는 단순히 사치만 부린 게 아니었다. 그녀는 계획적으로 돈을 빼돌렸던 것이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언론이 달려들었다. 도현 건설 대표의 스캔들이 뉴스에 대서특필되었다. 회사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며칠 후 미란이 체포되었다. 도현은 면회를 갔지만 미란은 그를 비웃을 뿐이었다. 오빠가 멍청해서 그래. 나한테 속은 거야.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한설은 모든 소식을 사무실에서 지켜보았다. 뉴스 기사, 주가 그래프, 법원 공고. 도현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설의 표정은 담담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의를 세우는 기분이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마지막이야. 몇 주 후 한설은 도심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깔끔한 네이비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그녀의 모습은 세련되고 당당했다. 더 이상 예전의 윤정임이 아니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설은 와인 잔을 들어 천천히 입술에 갖다 댔다. 입안에 퍼지는 부드러운 맛.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의 일부였다. 로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한설은 고개를 돌렸다. 도현이 초라한 모습으로 호텔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한 듯 했다. 설원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도현은 안내를 받아 라운지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도현을 향해 걸어갔다. 도현은 처음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눈이 커졌다. 당신은. 도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설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입니다, 도현 씨. 정임? 한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제 제 이름은 한설입니다.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설을 바라보았다. 예전의 그녀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옷차림, 분위기, 눈빛.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한설은 테이블 쪽을 가리켰다. 앉으시죠.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요. 도현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다. 한설은 그 맞은편에 우아하게 자리를 잡았다. 무슨 일이야 대체? 당신이 왜 여기 있어? 한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도현은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설원 인베스트먼트 주식 보유 내역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당신 회사의 주주 명단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 주주는 설원 인베스트먼트예요. 도현은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설원 인베스트먼트의 소유주 항목을 보았다. 거기에는 한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당신이라고? 한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당신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도현은 서류를 떨어뜨렸다. 손이 떨렸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거래처 이탈, 은행 대출 중단, 하청업체 파기.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서 나온 일이었다. 당신이 다 꾸민 거야? 한설은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꾸민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한 것뿐이에요. 도현은 고개를 흔들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그럴 능력이 있을 리 없어. 당신은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던 사람이잖아. 한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저를 무시하고 깔보고 버린 이유가 그거였군요. 도현은 할 말을 잃었다. 한설은 테이블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으며 계속 말했다. 제가 밥만 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당신은 몰랐어요. 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제가 그 유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정임의 친정이 부유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을 물려받았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한설은 피식 웃었다. 이제야? 저는 항상 당신 곁에 있었어요. 다만 당신이 보지 못했을 뿐이죠.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임. 아니, 한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한설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단지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리러 왔을 뿐입니다. 끝났다니. 무슨 소리야? 한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회사 청산 계획서였다. 당신 회사는 이번 주 안에 청산됩니다. 자산은 매각되고 부채는 정리되고 당신은 더 이상 대표가 아니게 되죠. 도현은 눈을 크게 떴다. 안 돼. 그 회사는 내 인생이야. 제발. 당신 인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설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한설은 부드럽게 손을 거뒀다. 제발. 다시 생각해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한설은 차갑게 웃었다. 다시 시작?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다시 시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현은 무릎을 꿇었다.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현은 신경 쓰지 않았다. 제발. 한설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버렸던 남자. 지금 그는 무릎 꿇고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일어나세요, 도현 씨. 보기 흉합니다.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한설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무섭다고요? 저는 그저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빼앗아간 존엄을, 자존감을, 그리고 제 삶을. 한설은 도현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안녕히 계세요, 도현 씨. 앞으로의 인생은 당신 스스로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한설은 그대로 라운지를 나섰다. 뒤에서 도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후 도현 건설의 청산이 공식 발표되었다. 언론은 또다시 들썩였다. 한때 잘 나가던 건설사의 몰락.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도현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한설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최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회사 청산 완료 통보서, 자산 매각 내역서, 그리고 이혼 판결문.
축하드립니다, 한설 씨.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한설은 그 손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왜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으셨습니까? 법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한설은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재산은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제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오만함을 무너뜨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선택이셨습니다. 한설은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봄이 오고 있었다. 그 시각 경찰서에서는 미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었다. 횡령 혐의가 확정되었고 그녀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미란은 울부짖었지만 판사의 결정은 단호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으며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미란은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미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도연은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다. 회사는 없어졌고 돈도 없었고 사람도 떠났다. 그에게 남은 건 빈 공간과 후회뿐이었다. 탁자 위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도연은 그것을 따라 마셨다. 쓰디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핸드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도연은 받았다. 여보세요? 도현 씨, 저 한설입니다. 도현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왜 전화했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뭔데? 한설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당신이 버린 세월이 당신을 무너뜨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이 쌓아온 거짓을 걷어냈을 뿐이에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는 복수하려고 이런 걸 한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받아야 할 정의를 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족해? 한설은 잠시 침묵했다. 만족이라기보다는 해방된 기분이에요. 당신이라는 무게에서 벗어났으니까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삶에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한설은 전화를 끊었다. 도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바보였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되돌릴 수 없었다. 한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도시의 일부였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한설은 작은 기부 행사에 참석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어려운 여성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처럼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다. 행사장에서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한설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힘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설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고통을 통해 더 강해졌고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다. 거리의 나뭇잎은 노랗게 물들고 바람은 선선했다. 한설은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해 작은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 1층은 북카페, 2층은 여성 창업 지원센터로 꾸몄다. 그곳에서는 매주 강연과 상담이 이루어졌고 많은 여성이 찾아왔다. 한설은 북카페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옆에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한설은 고개를 들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예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었다.
어머, 윤정임 씨 아니세요? 한설은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저는 한설이에요. 아, 죄송해요. 그런데 많이 변하셨네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웃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한설은 그녀에게 차를 권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그냥 평범하게요. 근데 아니, 한설 씨는 대단하시네요. 이런 공간까지 만드시고. 한설은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부러워요. 저는 아직도 남편 눈치 보면서 살거든요. 한설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웃은 눈시울을 붉혔다. 고마워요, 한설 씨. 그녀가 떠난 후 한설은 다시 책을 펼쳤다. 하지만 읽히지 않았다. 그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문득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던 그 여자. 하지만 이제 그 여자는 없었다. 대신 한설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설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젊은 날의 정임이 웃고 있었다. 그 옆엔 도현이 서 있었다. 한설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곤 조용히 찢었다. 반으로 또 반으로 계속해서 찢어 작은 조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안녕, 윤정임. 한설은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작별할 때였다. 저녁이 되어 한설은 북카페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다. 사무실에는 내일 강연 준비 자료가 놓여 있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주제였다. 한설은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싶다고. 밤이 깊어졌다. 한설은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었다. 나는 복수하려 산 게 아니라 다시 나답게 살기 위해 일어섰을 뿐이다. 그 문장이 한설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복수는 결과였을 뿐 목적은 아니었다. 진짜 목적은 자신을 되찾는 것이었다. 한설은 노트를 덮고 불을 껐다. 그리곤 건물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길을 걸으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예전엔 하늘을 볼 여유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한설은 작게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한설의 인생은 이제부터였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살. 집에 도착해 한설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마음이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행복만이 남아 있었다. 한설은 잠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넓은 들판을 걷는 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그녀는 꿈속에서도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설은 상쾌하게 눈을 떴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한설은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그녀는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 알았다. 좋은 아침 한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인사했다. 그리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갔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한설은 이제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 한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장은 복수나 분노가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질 것이었다. 왜냐하면 한설은 이제 알았으니까. 진짜 승리는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녀는 이미 승리했다.